2001년 6월 14일, 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지던 16살 소녀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꿈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언젠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꿈꾸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잃은 소녀는 낯선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끝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숨을 거둔 뒤 가해자들은 구조를 요청하는 대신 시신을 감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꿈을 찾아 집을 나선 16살 소녀에게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부터 공식 경찰 조사 기록과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벽의 산길을 따라 한 대의 차량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외딴 산자락에 자리한 한 목조 숙소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숙소 안으로 들어섰을 때 평범한 하룻밤의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곳곳은 누군가 급하게 닦아낸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한쪽에는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실내에 설치되어 있던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는 파손되어 있었고 뒤쪽의 전선 역시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곧 확인하게 됩니다. 숙소 바깥 정원을 바라보도록 설치된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평소에는 나무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정도만 기록하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이용한 사람들 역시 이 카메라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영상 속에 그날 밤의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네 사람이 목조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젊은 남녀였습니다. 이스셴, 판넝, 그리고 거이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밝은색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화면 속 인물의 걸음걸이와 옷차림을 확인하는 순간 실종된 16살 여학생 샤오안 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숙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4시 18분경 화면에는 세 사람만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여러 차례 살피면서 커다란 검은색 자루 하나를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세 사람의 움직임은 평소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자루는 바닥에 끌릴 만큼 무거워 보였고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면서 서둘러 차량의 뒷부분에 그것을 실었습니다. 잠시 뒤 차량의 불빛이 켜졌고 세 사람은 어둠 속 도로를 따라 숙소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가 그곳에 들어간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목조 숙소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범행 현장에서 사라진 흔적만큼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지워진 흔적을 따라가야만 한 소녀의 마지막 밤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샤오안 씨는 16살의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고 가족 역시 딸의 일상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샤오 씨는 이혼 관련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였고 어머니 천화이어는 외가에서 운영하는 목재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샤오안 씨 역시 또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샤오안 씨에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좋아하는 가수와 배우의 사진, 잡지, 앨범과
각종 기념품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주변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관련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이를 사춘기 시절의 평범한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오안 씨는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연예인이 되어 무대에 서고 싶다는 뜻을 가족에게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부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 천화이언은 딸이 학업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꿈을 쫓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가족 사이에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샤오안 씨는 부모의 말을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부모는 딸의 선택을 아직 세상을 충분히 알지 못한 나이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종되기 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샤오안 씨와 부모 사이에도 냉랭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샤오안 씨의 관심은 학교 밖으로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말, 그녀는 한 음악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변 친구들은 샤오안 씨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전보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자신이 언젠가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공연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 밖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됩니다. 그들은 샤오안 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학교 학생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새로운 친구를 사귄 정도로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실종 사건으로 이어질 징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4월 4일, 샤오안 씨는 한 카페에서 열린 교류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훗날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샤오안 씨는 그저 행사에 참석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 그녀가 며칠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5일, 샤오안 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집을 나섰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고, 가족 역시 그녀가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교 시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가족은 학교와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평소 샤오안 씨가 자주 가던 곳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족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다음 날인 2008년 6월 16일 오전, 결국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샤오안 씨의 방을 확인했을 때 방 안의 물건들은 대부분 평소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짐을 정리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샤오안 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쪽에 놓여 있던 저금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그 돈은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과 세뱃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에게는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샤오안 씨가 부모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집을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나갔고 저축한 돈도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6살 소녀가 자신의 미래를 둘러싼 갈등 끝에 충동적으로 집을 떠났을 가능성. 당시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금통에서 사라진 돈이 정말 샤오안 씨 자신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은 샤오안 씨가 학교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직전 접촉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범한 가출로 보였던 실종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샤오안 씨는 16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가족의 눈에 비친 그녀의 일상은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과 잡지를 모으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샤오 씨는 이혼 관련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였고, 어머니 천화 이연은 외가 소유의 목재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생활 환경만 놓고 보면 샤오한 씨가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미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샤오한 씨는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좋아하는 가수와 배우의 사진, 포스터, 잡지, 앨범과 각종 기념품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이를 사춘기 시절의 흔한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샤오한 씨가 그 관심을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뜻을 가족에게 밝혔습니다. 부모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천화이연은 학업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연예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샤오한 씨는 부모가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부모는 딸이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종되기 전 며칠 동안 가족 사이에는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샤오한 씨는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샤오한 씨의 변화는 가족과의 갈등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3월 말 그녀는 한 음악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전후해 주변 친구들이 기억할 만큼 관심사가 더욱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샤오한 씨는 이전보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반복했습니다. 특히 그 공연에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들은 샤오한 씨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또래 학생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샤오한 씨와 몇 차례 만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짧았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은 그저 샤오한 씨가 새롭게 알게 된 지인 정도로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 만남이 한 소녀의 실종과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4월 4일에는 샤오한 씨가 한 카페에서 열린 교류 행사에 참석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경찰은 이 행사의 참석자 명단과 현장 영상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저 하나의 행사 기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과거의 기록을 되짚어보자 그곳에서 샤오한 씨와 함께 있었던 세 사람이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008년 6월 15일 오후, 샤오한 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에 간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집을 나선 뒤 그날 하교 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학교와 친구들에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장소까지 찾아갔지만 샤오한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인 6월 16일 오전이 되자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샤오한 씨의 방부터 확인했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은 대부분 그대로였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기 위해 옷이나 생활용품을 챙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쪽에 놓여있던 저금통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그 저금통에는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과 세뱃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샤오한 씨는 평소 그 돈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공연을 보거나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저금통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샤오한 씨가 스스로 돈을 가지고 나갔다면 이번 실종은
단순한 우발적 가출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된 행동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2001년 6월 당시 샤오안 씨가 좋아하던 연예인은 부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기간에 예정된 공식 공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역시 샤오안 씨가 실종 직전 큰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금통에서 사라진 돈은 어디로 향한 것입니까? 경찰은 처음에는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샤오안 씨가 스스로 집을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공연 기록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단순한 가출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8년 4월 4일의 행사 기록에서 발견된 세 사람의 존재는 이후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때까지 샤오안 씨의 가족은 딸이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들여다본 과거의 기록 속에는 이미 그녀의 마지막 밤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가족이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샤오안 씨가 사라진 직후 경찰이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마지막 행적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6월 15일 샤오안 씨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는 학교 정문 부근이었습니다. 이후의 이동 경로는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 주변에는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오래된 학교 건물과 주변의 골목길에는 촬영되지 않는 구간도 많았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실종 직후부터 하나의 공백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샤오안 씨가 스스로 집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최근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뜻을 두고 부모와 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에 있던 저금통이 비어 있었고 가방 역시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정황만 보면 계획적으로 집을 떠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 밖에서 알게 된 누군가에게 접근당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협박 전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경제적 목적의 납치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샤오안 씨의 친구들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8년 3월 말 참석했던 음악 공연 이후 그녀에게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카페에서 열린 행사 기록을 다시 확인하면서 샤오안 씨와 함께 있었던 세 사람이 수사선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이스셴, 팔렁, 거이란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샤오안 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학교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까지 이들과 샤오안 씨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 사람이 여러 차례 샤오안 씨와 만났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을 불러 샤오안 씨와의 관계 및 6월 15일의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의 설명은 처음에는 비교적 일치했습니다. 이들은 샤오안 씨가 실종된 날 함께 지역을 벗어나 바이린산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 3명만 여행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차량을 빌려 산 아래까지 이동했고 그곳에서 등산과 야영을 한 뒤 다음 날 돌아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하나의 알리바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빌린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판농과 이스셴은 차량 대여를 거이란이 담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거이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부탁해 차량을 빌렸다고 했지만 그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자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차량 대여 업체를 찾아갔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위치와 차량의 종류,
번호판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짧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부분을 단순한 기억의 오류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여행에서 차량 대여 과정만 유독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사람의 진술이 서로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점은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해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경찰은 거이란의 설명에 등장한 특징들을 토대로 지역의 차량 대여 업체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업체에서 결정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08년 6월 15일, 실제로 거이란의 이름으로 4명이 탈 수 있는 차량 한 대가 대여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상 차량을 인수한 시각은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업체의 영상에는 거이란이 직접 방문해 서류에 서명하고 차량을 운전해 나가는 모습도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은 다음 날 오후 3시경 반환됐습니다. 즉, 세 사람이 차량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량이 어디로 갔느냐였습니다. 경찰은 바이린산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 산 입구의 주차장에 설치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바이린산으로 향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위치 정보 역시 같은 결과를 가리켰습니다. 차량은 산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뒤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한 생태 관광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곳은 낮은 산과 숲, 소위 계곡 사이에 목조 숙소들이 흩어져 있는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위치 정보와 교차로 영상, 통행 기록을 차례로 대조했습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는 서로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가 밤새 한 지점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지점 가까이에는 외부와 떨어진 목조 숙소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숙소 주인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6월 15일 오후 실제로 3명의 젊은 남녀가 숙소를 빌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계약 명의자는 판렁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세 사람의 알리바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바이린산에서 야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차량은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장소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목조 숙소가 단순히 거짓 알리바이의 목적지가 아니라 샤오안 씨의 마지막 행적과 직접 연결된 장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목조 숙소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2008년 6월 15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숙소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3명의 젊은 남녀가 하루 동안 머문 뒤 떠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남긴 흔적이 아직 현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숙소 내부를 확인했을 때 바닥과 가구 일부에는 누군가 급하게 청소한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표면에 먼지가 일부 닦여 있었고 소파 틈이나 탁자 아래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는 갈색을 띠는 액체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주변에서는 강한 술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파 아래서 발견된 작은 분홍색 가방은 상황을 완전히 달리 보게 만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은색 펜과 작은 수첩, 학용품, 그리고 샤오안 씨가 좋아하던 연예인의 사진을 오려 모아둔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족이 설명한 샤오안 씨의 소지품과 일치했습니다. 실종된 소녀가 실제로 이 숙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건이 현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숙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설치된 카메라는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렌즈가 깨져 있었고 뒤쪽의 전선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장 장치에서도 정상적인 영상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숙소 주인이 다른 카메라 한 대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건물 바깥쪽 정원을 바라보도록 설치된 장치였습니다. 평소에는 나무와 마당 정도만 촬영하기 때문에 주인도 거의 확인하지 않던 카메라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저장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네 사람이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세 사람은 이스웬, 판넝, 거이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교복을 입고 밝은색 가방을 맨 한 소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실종된 샤오한 씨였습니다. 그 순간까지 경찰은 샤오한 씨가 스스로 집을 떠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샤오한 씨는 6월 15일 저녁 이 세 사람과 함께 외딴 목조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장면은 그날 밤이 지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6일 오전 4시 18분경 감시 카메라에는 세 사람만 숙소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세 사람은 커다란 검은색 자루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루의 양쪽을 들어 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주변을 살피면서 차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루는 가볍게 들 수 있는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여러 차례 주변을 확인한 뒤 그것을 차량에 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영상을 확대해 움직임과 주변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위치 정보와 현장 영상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차량은 숙소를 떠난 뒤 바이린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위치 정보가 가리킨 곳은 인적이 드문 산림 지역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해당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3명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기록이 제시되자 세 사람의 기존 진술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판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6월 15일 샤오한 씨와 함께 목조 숙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샤오한 씨를 해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샤오한 씨는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직접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거이란은 샤오한 씨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외곽의 숙소에서 작은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샤오한 씨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저축을 가지고 나왔고 세 사람과 함께 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술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이어졌고 샤오한 씨는 술을 계속 마신 것으로 진술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됐지만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중단시키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샤오한 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피부가 차가워지고 입술이 파래졌으며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이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판넝의 진술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진술을 토대로 차량이 이동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 가장자리의 한 지점에서 샤오한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법의학적 결과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또 다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부검 결과 샤오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400mg/세 세제곱밀리미터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호흡 억제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손목과 신체 여러 부위에서는 멍과 손상이 확인됐고 성기 부위에서도 심각한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단순히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피의자들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샤오한 씨가 당시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정황은 사건의 성격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법의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망 원인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에 남은 흔적과 피의자들의 진술은 서로 맞물리지 않았고 바로 그 불일치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샤완 씨의 마지막 밤은 더 이상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 영상과 차량의 이동 기록, 그리고 법의학적 결과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세 피고인의 행동에서 단순한 우발적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샤완 씨가 심하게 취한 뒤에도 상황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시신을 숨기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음주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계속했고 샤오안 씨가 사망한 뒤에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농의 진술에 따르면 6월 15일 저녁 목조 숙소에 모인 사람은 샤오안 씨를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샤오안 씨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나왔고 자신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돈을 이용해 숙소까지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모임이라고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샤오안 씨는 또래보다 어린 16살의 학생이었고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술자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샤오안 씨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얼굴색도 달라졌습니다. 이후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병원이나 경찰, 응급기관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사고였다면 이후의 행동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구조 요청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택된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샤완 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결국 세 사람은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공포에 따른 우발적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계속했고 실제 사망이 발생한 이후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와 시신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거의라는 사건 이후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숙소와 차량을 이용해 흔적을 없애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세 사람에게 처음부터 샤오안 씨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과정 역시 샤오안 씨가 스스로 참여했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시신을 숨긴 행동 역시 범행을 계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벌어진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샤완 씨가 16살의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당시 심각하게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확인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400mg/세 제곱밀리미터였습니다. 이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호흡이 억제되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손목 등에서 발견된 멍과 신체적 손상, 성기 부위의 심각한 손상 역시 피고인들의 단순한 자발적 관계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판농과 이수셰는 샤완 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로 판단했고 이후 사망이 발생한 뒤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은폐한 사실 역시 별도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판롱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그는 샤완 씨가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처음 성적 행위에 관여했고 이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신을 숨기는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팔렁이 자신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폐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팔렁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와 시체 유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수셴 역시 샤오안 씨가 의식을 잃은 이후 성적 행위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범행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숨기는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와 범죄 은닉에 관한 공범 책임을 인정했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이란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 남성 피고인처럼 직접적인 성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모임을 조직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사건 이후에는 시신을 숨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은폐 과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피해자의 사망을 직접 발생시킨 행위자는 아니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을 통해 사건의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체 유기 및 범죄 은닉에 관한 공범 책임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세 사람의 형량이 서로 달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을 하나의 동일한 역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했는지, 누가 사건을 조직하고 장소를 제공했는지, 누가 사후 은폐에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를 각각 구분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한순간의 판단 착오에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명백하게 악화된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사망이 발생한 뒤에는 구조보다 은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책임은 각각의 역할과 행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기록에는 또 하나의 결과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세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장례비와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한 배상액은 총 85만 위안으로 결정됐습니다. 한 소녀의 실종으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3명의 피고인이 서로 다른 책임을 지게 되는 재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내려진 형량만으로 그날 밤의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기록은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순간에 그들은 끝내 구조가 아닌 은폐를 선택했던 것입니까? 2008년 8월 10일 샤오안 씨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고인 3사람의 구체적인 역할을 각각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샤오안 씨는 16살의 미성년자였고 사망 당시 심각한 음주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확인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400mg/세 세제곱밀리미터였으며 법원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따른 호흡 억제와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롱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와 시체 유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스셴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와 범죄 은닉에 관한 공범 책임이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거이란은 직접적인 성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모임을 조직하고 장소를 제공했으며 사망 이후 시신을 숨기는 과정에 관여한 책임이 인정되어 시체 유기 및 범죄 은닉에 관한 공범 책임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사람의 형량이 달랐던 것은 각자의 역할과 범행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단순한 음주 사고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고인들이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시신을 은폐했다는 점을 각각의 책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세 피고인의 가족들은 샤오안 씨의 가족에게 장례비와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해 총 85만 위안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한 가족에게는
딸을 잃은 상실이 남았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오랜 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남았습니다. 샤오안 씨의 사건은 처음에는 평범한 실종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갈등을 겪던 16살 소녀가 스스로 집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이동 기록과 숙소의 감시 카메라,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 그리고 법의학적 결과가 하나씩 연결되면서 처음의 가설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사실은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앞에 두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사망 이후에는 진실을 밝히기보다 시신을 숨기는 선택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범죄는 반드시 한순간의 행동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않은 선택과 그 결과를 감추기 위해 이어진 선택들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16살 샤완 씨가 꿈꾸었던 것은 무대 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은 가족도 학교도 친구들도 알지 못했던 외딴 목조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겨진 기록은 한 소녀의 마지막 밤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기록은 법원의 판결과 함께 마무리됐지만 남겨진 질문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미래가 사라지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얼마나 일찍 멈출 수 있었는지는 오늘날에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샤완 씨 사건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남깁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순간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 선택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